자, 이제 열 하루 뒤 열리게 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당장 특사단의 방북 결과 평가부터 정상회담 때 여야 의원이 동행할지, 그리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네,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김병민 교수,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현근택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4남북 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야당 의원도 같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러려면 아마 넘어야 될 사안이 많은데요. 일단 예. 비준안 동의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제 동행하느냐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는 오히려 그 문제를 지금 꺼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게 낫다. 예. 정상회담에 오히려 가능한 야당을 같이 가는 게 좀 낫다고 보고, 그 이후에 만약 같이 간다 그러면 분위기는 당연히 또 14 이제 선언의 공동 행사 분위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잘 되고 이런다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정상회담 때는 야당 의원들이 동행을 그게 할 이제 수 굉장히 현재로서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그건 아마 비준 동의안 처리하고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약간 정체 국면이고, 이게 지금 특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분위기가 약간 반전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게 아마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가자고 한 이유는 물론 국내적으로 아마 뭐 갈등, 남남 갈등이라든지 이런 해소 측면도 있지만, 국제사회에, 미국에 대해서 아니면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 우리가 어쨌든 혼연일체가 돼서 남북 관계에 정상화를 이렇게 원하고 있다,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가도록 하는 게 낫다, 가는 방향이 낫다. 지금 아마 그 비준안 동의랑 거의 연결될 것 같은데요. 비준안 동의도 지금 바른미래당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뭐 표결로 가기는 어려워도 아마 자연스럽게 비준 동의안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분위기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사전 분위기가 형성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김관영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는 밝혔습니다만, 비준 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극명하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죠.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이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이걸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게 되는 2019년도 예산안도 함께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른미래당이 중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사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평화에 대한 한반도의 길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순간순간의 시기들이 중요한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 만찬 자리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당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가는데, 그 당시에 야당의 인사들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있었던 그때 한국당이 참석을 하든 하지 않든 손을 내밀어서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아니면 그 당시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 같은 얘기를 바른미래당 등이 얘기를 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굉장히 조급한 시기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들이 아마도 야당은 선뜻 손을 들고 나서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게, 이해찬 대표가 10월 4일 날 야당 의원들을 과연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왜 이걸 여쭤봤냐면, 역순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4일 날 가려면 남북 정상회담 때 한번 가야 되고, 이게 잘 되려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걸 모를 게 아닐진데 민주당에서는 대뜸 10월 4일 야당 동행 이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아마 저는 그런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까지는 확정된 일정입니다. 근데 지금 14 공동선언 어떤 그 행사는 아직 확정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한한 거로 봐서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엔 정치 쟁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게 뭐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 선을 차단했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 게, 왜냐하면 이분이 던진 메시지 자체가 지지 결의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준 동의하자는 거라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쟁점에서 벗어난 얘기거든요. 현 쟁점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거냐 말 거냐인데, 당내 갈등이 복잡하다 보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를 절충하는 시도였지만, 이게
물론 당내 상황이지 이게 외부적으로 이게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했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당장에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일정이 네. 확정돼야 되거든요. 북한에서 일단 하겠다라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가정을 해보자면요. 만약에 현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는 걸로 결정이 난다면 이게 사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함께 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당연히 참석하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명확한 국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더라도 그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 예산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예. 가장 기초적으로 4.17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도로와 철도에 대한 연결 현대화 사업들이 있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철도 연결 같은 경우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고 이 부분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수조 원대의 돈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첫 삽을 뜨기 위해서라면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 틀어버리게 되는 순간 한 걸음도 판문점 선언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 곧 북한 체제 내에서 모든 것들의 실행을 담보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여러 의원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한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 더 많은 관계들을 이어가는 것들은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관계를 성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이처럼 평양으로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14 정상회담 그 당시 공동선언에 대한 기념식에도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는 게 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수순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던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비준동의안. 자, 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라고 던지게 될 텐데 사실 어제 정용 실장이 브리핑을 할 때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좀 빠진 게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네네. 이걸 분명히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준동의안 통과될 거라고 비준 동의안의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 법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헌법상 보면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약이 되려면 국가 간에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결된 협정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를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생겼고 2005년에 그래서 재정 부담이 있거나 어떤 입법 사항에 대한 거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비준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동의를 해주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거나 이럴 때 좀 속박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게 있지만 법적 구속력 자체를 받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함의는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켰다고 해서 나중에 모든 예산안, 정부가 올린 예산안이라든지 부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조약과 비슷하게 어떤 법적 효력을 제차를 밟지만 효력 자체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예.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남북 간의 관계를 좀 이렇게 국회에서 뒷받침 받고 싶어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저는 바른미래당도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자유한국도 이거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 예. 정서상. 왜냐하면 뭐 소극적으로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입법처럼. 이게 법적으로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사안이지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만장일치 형식으로 가는 게 좋은데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으로라도 찬성을 해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콧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그런 보시는 일은 거죠?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거 예. 자체로 바로 어쨌든 뭐 예산안이 반영되거나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입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네. 정치 선언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에도 큰 부담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비준동의안 처리하게 되는 시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네. 거죠. 6.12 정상회담 이후로 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여기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이 6.12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순간 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순간 이 시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비준 동의안 처리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어찌 보면 예. 이제 북미 간에 관련된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은 특사단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나왔거든요. 예, 예. 어쨌든 트럼프 임기 내에 한다는 거, 그다음에 종전선언해도 미군 철수 굳이 예.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어찌 보면 CVID C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비핵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난번 남북 합의서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검증까지 나가야 됐는데 이제 그까지는 못 나갔지만 어쨌든 세 가지 정도로 북미 간에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물꼬를 텄다고 보거든요. 예. 이렇다 본다 그러면 이 남북선언 이미 한 거예요. 이미 정상선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 자체로 어떤 우리의 어떤 입법의 의무가 있다든지 재정 의무를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고 예. 그다음에 3차 남북 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약간 힘을 보태준다 이 정도 의미거든요. 이 자체로 어떤 큰 아주 뭐 우리 국민한테 재정 부담이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네. 저는 충분히 뭐 비준 동의를 해줘도 큰 문제 없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는 데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내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놓고서 이건 어떻게 보고 불똥이 계십니까? 여기로 튀었어요. 지금. 네, 어저께 이제 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내용은 손학규 대표가 과거 오래전부터 했던 구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당시 한나라당이 몸을 담았을 때도 대북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인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고 왔을 때 참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갖고 있는 대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인식이 있고요. 다만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특히 이 북한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에서 강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인사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겁니다. 네. 따라서 바른미래당에 대한 전당대회 그 자리에서도 유승민 전 대표, 이해운 전 대표, 지상욱 의원 등이 사실상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정병국 초대 바른정당 대표 같은 경우들도 함께 모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의 가뜩이나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 가장 큰 문제 지점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봉합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나름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게 여기에 대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결의안부터 채택하자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일단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이라면 예. 바른미래당에서 굉장히 많은 이 논의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하나로 좁히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 문제가 더 한 걸음 나가게 됐을 경우는 당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운 깨질 상황까지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염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바른미래당한테 아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왜 네. 그러냐면 바른미래당이 나온 이유가 어쨌든 합리적인 보수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어찌 보면 기존 그 보수 야당과 다른 지점이 남북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예전에 뭐 공화당 때부터 쭉 남북 어쨌든 대결 상황, 네. 뭐 이 대치 상황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계속 존재했던 정당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국민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는 어렵습니다만 안보 문제도 상시적인 문제거든요.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뭐 분단 이후에 지금 70년간 존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이번 기회에 만약에 좀 전형적인 자세를 갖는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정체성 면에서 지금 김병현 위원장이 돈 이후에 예. 뭐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안보 문제거든요. 안보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갖겠다. 그리고 남북 공존, 비핵화 문제, 아니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간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사실 이런 부분을 노려서 뭔가 이런 발언들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한국당과의 차별화요.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의 그런 갈등 잘 봉합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른미래당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당과의 차별화된 지점으로서의 합리적 중도 정당을 건설하는 거죠. 여기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문 계열 인사들이 아닌 과거의 민주당이 분당됐던 시절처럼 비주류계 인사들이 일부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면 한국 땅에서 너무 강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서 강력한 중도 정당의 탄생시키고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 거기에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새로운 논의들이 함께 촉발될 수 있으면 바른미래당을 살릴 수 있다는 주류의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양당 정치가 고착화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과연 이런 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라 이 안으로서 강력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게 되는 강력한 야당 건설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보수 통합을 통한 한국당과의 대통합을 통해서 2020년 총선을 치른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두 가지 기류가 저는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러한 내용의 논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적폐청산 그리고 남북 해빙 모드 사실 문재인 정부가 60-70%대 지지율이 나올 때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견고하고 탄탄했습니다. 근데 지금 50% 밑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49% 지지율이. 네네. 이유는 다 일단 뭐 예상하겠지만 예상하지만 다 이제 민생 문제 많이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예. 민생 문제 얘기하고요. 좀 흥미로운 지점이요. 잘하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제일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부정평가 중에 1위가 보면은 이제 민생 문제, 민생 예. 경제 문제고 두 번째 보면 또 이제 친북 성향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잘하는 문제, 긍정평가의 1번으로 보면 남북 관계라든지 안보 예. 문제 얘기 나오고 두 번째로 보면 복지 문제가 얘기 나와요. 어찌 보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보와 경제 문제가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요. 어쨌든 민생 문제가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최저임금 문제라서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해서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최소의 성과가 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남북 문제도 사실은 이제 18, 20일 간 다음에 바로 추석이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이후에 또 뭐 이상가족 상봉 이런 게 이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지지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부정적 시각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같고요. 갤럽의 여론조사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60%에서 40%로 빠지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없다. 이 길을 통해서 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측면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 특히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국민들의 일부 지지층이 이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더해서 최근 한 2주 동안 가장 강력하게 특히 중산층의 분노를 자아냈던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이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들 때문에 아마 실망한 국민들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고 갤럽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니 특히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보건대 경제 문제에서의 국민적 여론이 심각한 상황이라 예. 남북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더라도 이 지지율을 한 번에 과거처럼 끌어당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고도로 계산된 게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로 어린아이 같다 이런 폭로글이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제 북미 간의 회담도 있고 이런 입장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미국의 주류 사회랑은 잘 맞지 않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월스트리트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들인 헐리우드라든지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든요. 또 공화당 내에서도 보면 어찌 보면 약간 비주류였던 분인데 기존에 이제 뭐 그 백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뭐 일자리 제공, 그다음에 뭐 멕시코 장벽 설치,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다들 어찌 보면 약간 보호무역주의로 예. 가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어쨌든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이제 이슈를 던지고 있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정치적인 발표가 대부분 트위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 안에서 트위터 하면은 다 그게 이제 언론에 쓰고 듣고 있어서 그런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정치와는 좀 다른 면입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보면 굉장히 뭐 지금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탄핵까지 갔었는데, 이건 뭐 책도 있고 이제 언론사 기고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지금 북미 간에 어찌 보면 이제 다시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분위기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그래도 좀 있어야 북미의 예. 지지를 받아야 이게 좀 북미 간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히 우리 북미 간 협상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말 부정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했었는데 본인이 또 위치가 흔들린다 그러면
가까스로 이게 좀 분위기 전환이 되는 북미 간 협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는 회의를 누군가가 묘사를 하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러이러했다. 아주 적나라하게 비난을 했고 이걸 익명으로 뉴욕 타임스에 기고를 했고 뉴욕 타임스가 그걸 바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반역자라고 바로 쓰기도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트위터가 바로 언론에 나온 이런 양상.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역자를 색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예. 백악관에서도 난리가 난 모양으로 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한 13명 정도가 여러 가지 후보군에 오르기도 합니다. 후보군에 오른 사람들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바브 우드워드의 신간 책에 나왔던 두 사람 인물이 있는데 예. 그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에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난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가장 흥미로운 건 이 멜라니아도 그 후보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익명으로 영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런 글을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건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독재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면서 흔히 과거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을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국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우리가 관리하고 더 잘해주려는 노력을 한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적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아니겠구나. 첫 번째 한 사람을 지울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주로 이제 미국 내 강경 매파 소속 중에 사람들을 좀 유추해 보게 되면은 그 매티스 국방장관으로 좀 좁혀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로드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 이 내용을 평상시에 즐겨 썼던 사람이 바로 펜스 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운명을 달리한 네.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이 표현을 즐겼었다 그러는데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본인의 장례식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잡는 것은 아니냐 이런 추측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미국 정가를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밝혀지겠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기간, 재임 기간에는 밝혀지긴 쉽지 않을 것 속보로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김병민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